대표님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시죠? 좀 부탁드립니다. 뭐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만약에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하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판단에 따른 그런 어떤 고민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성상납 받았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지나가 감추려고 성상납 각서 받았어 안 받았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박유야 너 나 미쳤어? 방송에 나가서 저한테 만약 그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저 명확히 얘기합니다. 매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뭐 김철근 정무실장이 무슨 뭐 7억 각서를 뭐 이렇게 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대가성으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각서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봐도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요.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 지금 최근 도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인근 전투기 위협 비행, 또 방사포 사격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요, 김 비대위원께서 보시기에 북한의 도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핵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대한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7차 핵실험에 대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국제사회가 거듭되는 대북 제재를 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비핵화를 전제로서 뭔가 협상의 가능성들이 열어놨다면 7차 핵실험을 바탕으로 핵무기에 대한 소형화 그리고 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 위협을 바탕으로 핵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본인들 중심의 이 국제사회 제재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나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방식으로 국제사회가 이 북한 내용을 접근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아닌가 이런 걱정과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정부 여당 대응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황 이사님.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은 강대강 대치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수준을 높일 경우 선제 타격도 검토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라며 일축했거든요. 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셀프 디스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기자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처음에 꺼낸 게 누구냐. 결국에는 그 대선 후보 당시에 이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던 게 본인이거든요. 네.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약간 철학의 부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북한 도발에 대한 여야의 해법을 놓고도 지금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왜 일본을 끌어들이냐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안보에 관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건 모든 국민들이 아마 이해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이념이라든지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안보 문제를 좀 활용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선제 타격 문제 같은 경우들도 기본적인 삼축 체계 시스템 안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가 명확히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을 하도록 대한민국이 설계되어 있는 방식에 대한 언급을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언급했던 내용이고요. 네.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선제 타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라는 얘기이고요.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IRBM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고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대한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가져왔던 한미일 기본으로 하게 되는 훈련들이 재개되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탐지 능력을 갖고 있는 일본과도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어가고 있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을 그저 이 친일 국방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가둬서 정쟁 요소로 끌어들이게 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안위를 위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황 이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지적하는 배경은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는 국민 여론, 그러니까 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반감을 갖고 계신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발언들을 지금 쏟아낸 게 아닌가. 특히 지금 정부 여당에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논란을 키운 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일본의 니즈를 너무 맞추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뭐 방법들과 때로는 무리수까지 날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왜 굳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앞장서서 오히려 한국이 더 급한 모습을 보이냐라는 네.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명분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독도 영유권 분쟁 관련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과거 문제들을 다 건너뛰고 그냥 미래로만 가자는 건 너무 공허한 메시지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 뭐 예를 들면 미일 동맹은 있지만 한미일 동맹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안보 협력인 것이죠. 예. 김 비대위원님, 예.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도 지금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노영민 전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는데 오늘 원래 하기로 했다가 지금 수년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일단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는 이 강제 북송에 관련된 건으로 아마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네. 보이고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던 내용들은 서해에서 피살된 대한민국 공무원의 이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된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월북에 대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낙인 찍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처참하게 파괴했다면 여기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 제기처럼 누군가를 찍어놓고 정치 보복,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유족이 있는 상황이고 유족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관련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맞춰서 지난날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왜 살리지 못했는지에 관한 그 진실 규명에 수사당국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황 여사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지금 한창인데 민주당은 이게 이제 정치 탄압용 수사 아니냐, 감사 아니냐, 또 국정조사 추진 방침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크게 한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해보면 네. 먼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패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 감사 결과 발표할 때도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감사원 출신인 고위 관계자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또 한 방송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 감사, 그러니까 뭐 청부 감사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면 이후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검찰이 수사하는 이 프로세스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필 또 최근에 터진 거 보면 그 문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거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정책보다는 정쟁으로 이어진다라는 이런 지적 해마다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는 유독 심합니다. 함께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반을 받았잖아요. 공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버리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어디가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니? 의원이란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게 고의에 의한 근무 지탈이 분명한 겁니다.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땀 뻘쩍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왜 자신의 심령에 반하는 일을 합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둥지 저둥지 옮기가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지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예, 의사진행반을 위원장은 한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안 해요. 사과할 거면 확실히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이 혀 깨물고 죽지, 개나 줘버려 뭐 이만 거칠어진
정쟁 국감이 됐는데 청년 정치인이 보는 국회, 국감의 문제 뭐라고 보세요? 일단 본질에 대한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게 되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얘기들처럼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상태로서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이 부여한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장은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 정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국정감사가 끝나게 되면 국감스타라고 하는 의원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여기에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대권 주자로 반열에 우뚝 설 수도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한 알맹이, 본질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다 보니까 뉴스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자극적인 언어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로 얼룩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국회 윤리위원회는 사실 이럴 때 가동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말 사이에는 이 플랫폼 먹통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이런 민생과 실질에 관한 내용에 대한 해법을 좀 담아내는 국정감사 잘 이끌어가기를 당부드립니다. 황 여사님, 국민의힘 정진석, 권성동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지금 여야가 보면 국회 윤리위에 무더기 재소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자폭하는 형국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들립니다. 예. 청년 정치인이 보기에 이 정치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앞서 그 김병민 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네. 이런 지적들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달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그럼 정치권 내부만의 문제냐라고 네. 봤을 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언론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의 이 성과들을 취재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언어, 이게 사실 트래픽, 뭐 조회량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더 포털을 뒤덮게 되고 또 그걸 소비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쉽고 뭐 네. 꽂히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환경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럼 이제 국민들의 인식과 같이 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청년으로서 이젠 기성세대들 구태들 다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그게 또 현실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맞물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법도 같이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가끔 보면 청년 정치인들이 그냥 기성세대들 다 잘못됐다. 기성 정치인들 다 똑같다. 이렇게 머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언론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대한 지적,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김문수 경산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인데요.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존경한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발언했는데 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김 비대위원 네.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국정감사에서 이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청년 국회의원의 이제 발언 질문으로 시작이 됐던 내용들이 촉발이 돼서 언론 매체 인터뷰 등으로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본질에 관한 문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 과연 과거 80년대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김문수 위원장이 시대가 꽤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 여러 보여줬던 모습이 과연 친노동적이냐 이런 논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과연 경산호위 노동위원장으로서 지금 현재의 노동 문제 개혁이라든지 노사관에 있어서 정부가 취해야 되는 여러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가 국정감사장에서 따져 물어야 될 본질인데 네. 이 김일성주의자 등에 대한 발언이 나오게 되니까 김문수 위원장은 본인이 과거에 해왔던 얘기들이 있으니 이 내용을 쉽게 뒤집지 않을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표현의 자유가 한참 대세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들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다시 이념 논쟁으로 보수 진보대 대결 국면으로 이 상황이 치닫게 된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을 인선하면서 저런 논란을 어느 정도 예측은 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캐릭터와 표현 그리고 저러한 입장에 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노동 문제에 대한 개혁에 훨씬 더 많은 방점을 찍지 않았을까. 네. 실질적인 일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저런 발언들이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논란으로 다시금 해당 정치인에 대해서 색깔 씌우기, 프레임 씌우기로 굳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회나 정치권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한 걸음도 뒤로 서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구태여 이런 논란들이 지속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문제, 지금 현재 노동개혁과 관련된 아주 본질적인 내용들이 더 중요할 텐데 그런 일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게 매우 아쉽습니다. 황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당장 전직 대통령,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또 쌍용차 노조 등을 향해서 쏟아냈던 과거 망언들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죽하면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모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심각한 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든지 혹은 뭐 김문수 위원장이라든지 어떤 논란이 터졌을 때 거기서 빠르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수습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처를 보면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세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이제 청년 정치인 하시는 분들 오셨으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 우선 이제 항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는 그럼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이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항고 포기는 현실적인 사안이었다고 보는 게요. 지난날 이제 주호영 초창기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가처분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항고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현실적으로 항고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예가 많게 되는데, 지난날 윤리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그게 법원의 판결 결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가처분 신청 등으로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징계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같은 법적 다툼으로 끝까지 끌고 들어가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의 당내 입지가 더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매우 좀 어려운 위치에 이준석 전 대표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이 있었던 측면도 있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에게 제기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지점들이 지금 당내에선 불거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다소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고 본인이 잘 돼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희망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서부터 발생됐는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기에 대한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 이사님,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사실 지난 대선 때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컸었잖아요. 그걸 촉발시키는 한 주역이기도 한데 성상납 의혹을 지금 강하게 부인했지만 사법적 정치적 리스크를 지금 한꺼번에 떠안으면서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잖아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향후에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정치적 실익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에 저도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도우면서 나중에 당권을 회복하려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사실 대선 과정에서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아마 거의 가장 강하게 비판을 했던 청년으로서 사실 그 비판과 별개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 혹은 여당, 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들의 대응을 보면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이 찍어내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오죽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던 청년들이 예전에 민주당을 향해서 떳떳하면은 검찰 수사 받고 본인이 알아서 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조차 이게 검찰 공화국이 문제였구나. 이런 우려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구나 하는 공감하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2030 청년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젠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여가부 폐지 등등의 이슈를 놓고 젊은 층의 어떤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이제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2030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2030 청년들은 잘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20대만 하더라도 20대 초반 그리고 중반 그리고 20대 후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올해로 41살인데요. 저보고 사실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면구스럽습니다.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공통점 하나를 뽑으라면 현재 살고 있는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것이겠죠. 취업에 관한 문제, 일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부동산의 문제, 부동산이 아무리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멀어져만 가 있는 상태고요.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 양육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냐. 많은 문제들 속에 갖고 있는 공통된 이 고민의 지점들이 있을 건데 이 내용을 정치권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가 핵심 아닙니까? 당장이 있을요. 그러면 당장이 있을 이제 뭐 내년 초에 예상되는 당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해서 함께 움직이려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놓여져 있었던 초창기의 물음 속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등에 대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커진 바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또다시 유승민 후보를 전당대회에서 밀기 위해서 한몸과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본인이 지향했던 바가 더 갇히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결과 동안 또 굉장히 실패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된다면 청년 정치라고 하는 포장들이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이 같은 개파 정치를 하기 위함이냐고 규결될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청년들이 나서서 정치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사라지면서 뭔가에 대한 프레임으로 형성되는 전쟁처럼 청년 정치가 소비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앞으로 좀 덜어내면서 실질적인 모습들을 주력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황 여사님. 당권 주자로 거론된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위 부위원장으로 갔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여전히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친윤 대 비윤인지 반윤인지 1대1 구도로 만들기 위한 과정 아니냐 한편에서 그렇게 보던데 동의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누가 오더라도 절대 이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또 있다고 하고 또 대권 주자는 안 된다. 이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앞서서 뭐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갈등을 말씀도 주셨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수세에 몰린 상황에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게 또 마땅치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봤을 땐 어떻게든 이 친윤계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명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만들겠지만 근데 사실 지금 이런저런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김명민 의원님,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민생 행보도 이어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여러 이제 민생에 관한 내용들을 가져가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뉴스에 비춰지는 건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1야당이지만 의석이 굉장히 많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실제 민생에 올인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으면 지난날 있었던 북한의 도발 과정 속에서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매도하게 되는 발언들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정쟁의 한복판 속에서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회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커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는 바와 민주당에 있는 양식 있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지향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이 합치돼서 나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의 변곡점이 있게 될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진전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 여사님, 이재명 대표가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안이죠. 이걸 강조하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인플레 감축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 등에 보냈는데 감사원법 개정도 이거 당내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앞에 뭐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는 본인 사법 리스크랑 별개로 민생을 최우선해라.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신경을 쓰되 또 아까 뭐 여러 얘기가 나왔던 전면전이라든지 각종 개혁안이라든지 이걸 또 역할 분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보일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심리적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면서 우리가 그 국민들의 불안을 누가 해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금 야당이지만 사실상의 그 대통령의 공백을 메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두 분 나오셨으니까 제가 짧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청년 중심의 정당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여부와 맞물려서 그런 네. 질문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뭐 청년들이 나서서 좋은 정치를 표방하는 또 정당들을 만들어서 성공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양당 정치처럼 규결돼 버린 현재의 제도 시스템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 민주당 내에서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정말 성장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네. 그 일이 오히려 활성화되면서 변화의 과정들을 가져가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이사님은 청년 중심의 정당의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지금 당장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뭐 2030 얘기도 나왔고 MZ세대, 네. 뭐 청년 정치라는 구호가 막 떠다니는데 사실 청년들의 불안 문제가 키워드로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 각 뭐 세대 내의 불안 문제 그리고 세대가 결국엔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불안을 해소시켜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또 정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